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시조를 해석하고 일본어로 전문 번역을 하고 있으며 그 여운을 평론을 풀어내고 있는 인문학자 안수현입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 인문학연구소에서 우리 시조문학의 정체성과 현대적 감수성을 탐구하고 있고요. 문학평론과 시조미학을 중심으로 연구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자신의 저서 국가에서 이른바 예술의 모방성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시인을 공동체에서 추방해야 된다고 말이죠. 예컨대 시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인 국가에서는 더 이상 쓸 자리가 없다. 그들의 확신을 지켜야 된다고 말이죠. 그러나 그의 저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달리 이야기를 합니다. 모방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가장 본성에 가까운 심성이라고, 시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 인간의 창조적인 활동이라고, 결국 시인은 진리를 드러내는 주체적인 존재다라고까지 시인에게 많은 점수를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자 대립적인 구도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인의 위치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점에 시조는 우리 고전문학의 개성에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조는 사유의 형식이자 감정의 구조이고요. 멈춤과 여운의 미학이 살아있는 삶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형식성과 함추성을 미래적인 언어로 한번 풀어보자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빠르고 얕은 정보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느리고 깊게 울리는 시조미학을 발견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조는 단순히 해석되고 가르쳐지는 문학으로서의 개념을 벗어나 번역되고 실천되면서 타 문화와 소통하는 이른바 살아있는 예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조는 고정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생동하는 언어로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분과 나누기 위해서 저는 오늘도 시조의 감성과 구조를 섬세히 다듬고 이 시대의 감각과 이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소통의 방식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약 20권의 시조집과 시조집을 일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제 번역은 지난 2005년 아시아의 단편소설이라고 하는 텍스트이고요. 일본 고전 문학에 관한 번역이었습니다. 시조평론과 번역을 병행하게 된 계기는 시조가 가진 언어적인 고유성과 예술적 긴장을 다층적으로 조명하고 싶다는 열망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조 해석과 재현 그리고 새로운 언어로의 전환이 가능한 구조체라는 것을 발견했어. 바로 그러한 지점에서 번역과 평론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론은 해설이 아니라 작가와 작품과 평론가의 상생 구조 안에서 이른바 살리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식화된 작가와 독자를 생산하는 비평 구조에서는 그 박제화된 질서 공간 속에서 이름의 세계를 우리는 인정을 하고 감각의 확장을 체득함으로써 시조평론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조는 한국어라는 언어의 고유한 구조와 정서를 오롯이 담고 있으며 단순히 의미만 옮겨 쓰는 생명력은 부각되지가 않습니다. 평론을 통해 시조미학과 시학을 철학적인 또는 문학적 해석을 가미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번역을 통해 그 정신을 타 언어로 되살리는 것이 바로 저의 작업입니다. 시조를 진심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읽기와 해석 그리고 재창조의 균형이 주요한 화두로 다가옵니다. 여기에 가담의 해석학이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진리와 방법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해석은 독자와 텍스트의 역사성이 융합되는 해석학적 융합의 지평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시조를 타언으로 옮기는 작업 또한 바로 이 지평과 괴를 함께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요. 평론은 그 지평을 이론적으로 조율하는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평론과 번역을 동시적인 행위로 간주하고자 합니다. 시조는 번역될 때 다시 쓰이며 해설될 때 더 깊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번역과 평론은 상호 보완적일 뿐만 아니라 시조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는 두 개의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기の日조동화雪降る遠い野原に一人遥かに立つと置き去りにした大和村は満幕の後ろに張り巡らしもしかして白い眉の中の蚕のような私一人何を憎んで何をさらに悼むものか恋も悔いもすべて流した心の上にそこはかとなく吹き飛ばされて積もるあの空のありや。 예컨대 형식도 짧고 자연을 노래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담는다는 점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 장르는 각기 독립적으로 서로 다른 미학과 시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만 얍스코스는 번역의 언어학적 측면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시는 그 정의상 번역될 수 없다라고 말이죠. 시는 본질적으로 번역 불가능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시적 언어의 구조적 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희망을 줬고요. 의미보다는 표현 형식의 전이에 주목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시조와 다른 동아시아 시 형식 간의 미학적 불가역성을 인정하면서도 고유한 언어적 구조와 리듬이 서로 다른 언어로 전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먼저 하이쿠를 보죠. 하이쿠는 5, 7, 5, 즉 17글자로 구성된 정형률을 자라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형식의 정형시입니다. 하이쿠의 특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소재는 계어라고 하죠. 이른바 계절을 담은 단어인데요. 필수적으로 그 시에 개입이 되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정적이며 여백의 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간의 인상을 포착하는데 탁월하다 할 수 있는 시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마츠오바쇼의 대표적인 하이쿠가 있습니다. 오래된 연못, 개구리 뛰어드네, 남은 물소리.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오랜 연못에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개구리 한 마리뿐입니다. 그러한 정적의 속을 뛰어드는 순간의 소리만 감지되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시향은 고요 속의 파문을 포착하는 그 자체로 이 시는 그 본령을 다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조는 3장6구 구조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시조는 시간의 흐름을 염두에 둡니다. 하이쿠가 찰나를 포착했다면 시조는 전환의 미학입니다. 초장, 중장, 종장이 생산해내는 그 탄탄한 구조 안에서 감정은 전개되고 반전 그리고 여운을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의 긴장감이야말로 시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조는 단순한 정서를 어느 한 지점에 감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흐름을 시로서 그려낸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와카를 보면요. 하이쿠에 77이 더 붙는 구조입니다. 이른바 5, 7, 5, 7, 7인데요. 전체 31글자로 구성된
시조는 일본의 가장 전통적인 정형시이기도 합니다. 귀족적이고요, 세련되고요, 서민의 삶과는 전혀 별개 왕조 귀족 문화의 대표적인 정서이기도 하고요. 아와레라고 하는 이른바 희노애락을 다 포함하는 미학을 중요시하는 대표적인 시구가 바로 와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조는 귀족적이라기보다는 서민적이라고 가까울 수가 있겠죠. 자, 현재를 투영을 하고요, 현실의 감각을 노래하는 삶의 현장에서 태어난 노래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정치적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사회를 풍자할 수 있는 아주 탄력적인 시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시는 주로 유가적인 사대부 계층에 의해서 형성된 시이기도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절구와 율시 등으로 나누고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대표적인 문헌적 중심의 시가가 바로 한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시조는 즉흥적으로 살아있는 경쾌한, 그야말로 진솔한 입말에 의해서 나타내는 시임을 가식적이지 않고 포장하지 않는 살아있는 그 사람의 서정을 그대로 오롯이 드러내는 시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이쿠는 정적과 생략을 개입한 여백임이라고 한다면요, 와카는 감정의 섬세함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한시는 고사 중심의 인용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의 시조는 정세의 진행과 사회의 흐름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서사적인 단형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시조는 3단 구성으로서 하나의 감정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고조와 반전을 통하여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짧은 형태의 시가 아니라 가장 한국적인 언어 사회의 집합체이고요, 감정과 현실, 자연과 인간을 시간이라고 하는 그릇에서 사유하고자 하는 독특한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건 사실입니다. 각자 고유한 미학을 개성한 것도 역시 존중받아야 할 사실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시조 역시 세계문학적인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더더욱 유연한 미학적 구조를 우리는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무 세계문학에서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시조는 정형률이 뚜렷한 시이기도 하고요, 번역할 때는 단순히 의미뿐만 아니라 리듬과 긴장, 그리고 서정의 흐름을 함께 살려낸다고 봅니다. 저는 특히 일본어 번역 시 현대 일본어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현상을 지양하고요, 일본의 고전 문체를 과감히 도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어 독자에게도 우리나라 시조의 고유한 여운을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우리 시조의 종장의 감탄과 비약이라고 하는 이 지점을 바로 일본어의 감탄사원은 특히 문어체 조동사를 활용함으로써 리듬을 맞추고 있습니다. 영국의 번역자 로렌스 베넌티는 번역이란 투명한 행위가 아니라 해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석이라고 하면, 즉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언어의 치환이 아니라는 점이죠. 번역은 문화 간의 해석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 시조가 가진 고유한 감탄사와 리듬을 전달하기 위해 우리의 서정을 살리고요, 동시에 일본어를 통해 충실하지만 창의적인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우고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시조의 종장은 감정을 터뜨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절제하고 남기는 부분입니다. 일본어 번역에서도 바로 이 절제의 미학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 서정적 연결이 가능한 고전어 감탄사로 옮겨야 바로 그 맛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이건 번역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요, 바로 서정적인 정의 미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번역은 예술적 해석이자 또 다른 장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조 번역을
숨을 옮기는 작업이다 말을 하고도 합니다. 원시적인 어떤 숨결이 다른 언어에서 되살아날 수 있도록 문법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리듬 그리고 시간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번역을 통해서 시조는 이질적인 세계에서 재생할 수 있는 문학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런 경로에서 정확하되 생생하게, 충실하되 자유롭게라고 하는 두 가지의 중심축을 놓가면서 번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시조 번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완전한 재해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전달될 수는 있다고 믿습니다. 단 여기서 완전함이란 형태의 동일성이 아니라 서정의 전달과 문학적 감동의 공유 가능성을 말합니다. 일찍이 발도 베냐민은 번역은 원작이 외국어 속에서 계속 살아가게 하는 형태다. 또한 번역은 작품이 다른 언어 속에서 지속되고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방식이다. 요약하자면 작가의 원작의 운명을 다른 언어로 펼치는 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시조의 의미와 상징, 여운, 그리고 이와 같은 많은 감동적인 것들이 일본어를 번역을 함으로써 다른 방식으로 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생명을 잃지 않는 번역, 정서를 감흥시킬 수 있는 언어적인 호흡입니다. 또한 수잔 바스린 역시도 번역을 다음과 정리를 하는데요. 훌륭한 번역이란 복제가 아니라 재창조라고 말입니다. 좋은 번역이다 하면 문화적인 공명을 불러일으키는 재창조라고 봤던 겁니다. 우리 시조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바로 이 지점이 지금까지 제가 추구해오는 지점과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시조 번역은 문학적인 작업과 동시에 철학적인 작업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조는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세계관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조라는 텍스트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감각과 사유의 방식까지 나누는 일이기도 합니다. 시조는 서정과 시간, 언어의 세 가지의 콘텐츠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미만 옮긴다면 시조는 죽어버리고 말 겁니다. 감정의 맥락, 서정의 방향성, 여운의 처리까지 옮겨야만 성공적인 재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올바른 번역일까요? 리듬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의 떨림은 반드시 번역돼야 되고 번역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번역이 가능한 가장 원초적인 소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번역할 때 두 가지 방식을 중심에 두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문맥적 전환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적 대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번역은 늘 원작의 손질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조 번역을 통해 일본어 독자들이 한국의 계절 감각과 한국의 서정의 구조, 그리고 한국의 감탄법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더 큰 의미로서 언어의 옮김이 아니라 감정의 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MZ세대는 짧고 강한 언어 혹은 그들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데 아주 뛰어나고 능숙한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시조는 바로 그러한 감정들을 정제하고 응축하는 데 탁월한 형식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예컨대 학교에서 과제물의 형식을 띄어서 시조를 쓰게 했습니다. 그들이 쓴 그들의 자존감, 자각, 사위를 키워나가는 그 모습을 제가 목격을 하며 우리의 시조가 단순히 감금되었던 고전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오늘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10분 느끼고 있습니다. 시조는 자기의 존재를 정돈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MZ세대에게 더더욱 맞는
언어 양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앙드레 르페브르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번역은 곧 재구성의 형식이다라고 말이죠. 시조 번역은 물론이고 시조의 창작 역시 시대 정신과 수용자에 따라서 재구성된다라고 하는 엄청난 와드를 던졌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MZ세대가 자신들의 감각으로 새롭게 시조를 씀으로써 르페브르의 개념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MZ세대는 감정과 생각은 아주 짧고 임팩트 있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시조가 고정된 형식 안에서 자유롭게 변주하는 문학의 그 본능과 같거든요. 오히려 틀이 있음으로써 창조적인 장르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필요와 시간으로부터의 도피, 그리고 자기 통제의 실패에 이르까지 우리 시조라는 정형시를 통하여 지금을 압축해 줌으로써 현대의 감각을 말하고자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시조 르네상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캡션, 릴스 영상, 트위터의 280자 등 모두 짧은 정식이거든요. 압축하는 문법을 익힌 세대가 바로 MZ세대라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시조는 MZ세대의 감각과 놀랍도록 맞아있는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MZ세대가 자신들의 언어를 찾는 데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시조는 하나의 놀이의 문법으로도 작동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조는 사유를 훈련시키는 문학이라는 점도 아울러 전달하고자 합니다. 초장의 현실을 던지고요. 중장에서 감정을 높이고 종장에서 전환시키는 구조를 통해 일종의 논리적인 감성을 이루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MZ세대가 바로 이러한 구조에 익숙해진다면 감성뿐만 아니라 사유력 또한 함께 성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조가 MZ세대와 만나는 순간이야말로 시조가 진짜 살아있는 숨쉬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들이 시조를 통해서 자신들의 감정과 이 세계를 연결할 수 있도록 교육과 창작의 통로를 더 넓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MZ세대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조를 살아있는 언어로 건네준다면 그들은 바로 그 안에 지금의 서정과 내일의 상상을 담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입니다만 그러나 그 시작은 분명히 이루어졌다라는 가치를 두고 싶어요. 현실적으로는 지금까지 시조 번역이란 어떤 체계적인 플랫폼이나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열악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연구자라든가 아니면 문학가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지도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시조는 정형제 구조와 고유한 언어 때문에 운율, 구조, 감정의 균형을 동시에 옮겨야 하는 고난도 작업입니다. 하지만 시조 번역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제도와 인식의 문제입니다. 예컨대 한국문학번역원 등 국가기관의 지원 시스템이라든가 출판 네트워크가 아주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시조의 문학적 세계관과 미학을 함께 번역해야 된다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번역과 함께 반드시 비평과 해설과 감상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서 바로 외국의 독자들이 그녀의 시조를 살아있는 문학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번역학자 기데온 토리는 번역은 규범에 의해 지배되는 행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화적 규범에 의해 작동되는 활동이 바로 번역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번역이 원문과의 대응 작업에 머물고 마는 것이 아니라 목표 문화의 규범과 관습 그리고 기대 속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시조 역시 또 시조 번역은 제도와 번역가, 수용자의 기대와 해석 속에서 하나의 문화적 실천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진행되는 시조 번역의 다양한 흐름 속에서도 결국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와 계절의 감각, 나적 맥락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번역을 통해서 우리의 시조를 세계 문학의 큰 바다에 알리고 싶은 거죠. 시조 문학의 세계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실천이야말로 타자를 받아들이고요, 존중하는 윤리적 행위이기도 합니다. 즉, 번역자는 신뢰와 개방성을 통하여 환대의 정신을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번역을 통해서 타 문화와 소통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번역을 언어 간의 기계적인 대체가 아니라 텍스트의 의미와 문화적인 맥락까지도 깊이 이해하고 전달해야 한다는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번역은 타자의 고유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적 감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조의 세계화는 한국 문화의 보존과 홍보를 넘어서 전 세계 모든 타자와 함께 사유하고 느끼는 공동의 문학적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번역은 바로 그 중심에서 언어의 경계를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는 가장 조용하고 깊은 경로를 확보해야 된다고 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미래를 행복하게 담론화할 수 있는 문학적인 실험이기도 합니다. 시조 번역가는 시조의 감정과 긴장, 여운을 충분히 이해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의미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서정을 옮겨야 되고요, 맥락을 이해하고요, 시조라는 문학적 구조를 타 언어로서 재생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창조적인 해석과 미학적인 판단이 요구됩니다. 시조를 사랑하는 마음, 존경의 마인드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언어의 비평적 청취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조평론가, 시조 번역가는 시간의 흐름과 감정의 밀도, 그리고 언어적 질서가 압축된 우리의 시조에 배후에 있는 다양한 서정 뒤에 있는 복잡한 사유들, 시대 정신까지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 연구자인데요, 이타말 에븐 조아르는 문학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한 중심이 아니라 복수의 시스템 속에서 역동적으로 구성된다라고 봤거든요. 바로 이 점, 번역은 언어 중심에서 최종적으로는 문화 중심으로 규정되어야 된다는 말을 바로 이타미라가 하고 있습니다. 즉, 시조는 우리 문학 내에서 고전과 현대를 이어가는 독립적인 체계를 갖출 뿐만 아니라 번역을 하는 순간 타 언어 사회에서 새로운 위상을 부여받게 됩니다. 따라서 번역가는 서로 다른 문학 체계 간의 위계와 작동 방식을 올바르게 파악을 하고요, 조율할 수 있는 비평적 정치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둘째, 번역가는 반드시 다리를 놓는 존재여야 한다는 거죠. 번역은 언어 간의 기계적 대응이 아닙니다. 양 문화 간의 진솔한 대화여야 합니다. 번역가는 한국어와 외국어가 정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중간지대 역할을 수행하는 다리 역할을 세우는 작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셋째, 번역의 끝은 없습니다. 수련에 그 의미를 줄 수밖에 없는데요. 저 역시 지금까지 수백 편의 시조를 번역해 왔습니다만 새로운 작품을 맞이할 때는 언제나 긴장을 합니다. 이 표현이 과연 살아있을까? 작품의 감성을 온전히 감지하고 있는가? 와 같은 물음은 매번 처음처럼 새롭게 다가옵니다. 번역은 익숙함에 기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지한 몰입과 세심한 감흥이 요구되는 제2의 창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조 번역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직해야 됩니다.
시조의 정서를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숨결로 진솔하게 옮기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조는 여전히 숨쉬고요, 진화하는 생명을 가진 언어입니다. 번역은 결과물이 아니고요, 관계 맺기입니다. 작품과 작가, 언어와 세계사의 다리를 놓고요, 그 다리 위에서 끝없는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죠. 한국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이른바 말글기고요, 존재의 선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조는 가장 오래된 미래 언어입니다. 짧은 시간의 삶의 진실, 자연의 순환, 그리고 인간의 감정을 응축시킨 우리의 시조는요, 빨리 흘러가는 오늘날 멈춤과 숨결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시조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경험을 하길 바랍니다. 한 수의 시조가 지친 오늘을 위로해 줄 수 있고요, 다시 나아갈 용기를 줄 수 있는 작은 기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왜 시조를 다시 읽어야 할까요?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마주해야 할 현재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시조는 곧 삶의 본질을 응축한 형식이거든요. 그리고 서정적 사회에 정리된 언어이기도 합니다. 시조가 우리 삶 속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은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번역은 바로 그 시조에 또 다른 생명을 부여하는 예술이기도 합니다. 시조 르네상스는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서정과 감각이 시조를 다시 호출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증거이기도 하죠. 시조 한 수가 언어의 경계를 넘어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고요, 흐릿해진 우리의 서정의 길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소중한 여정에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